나 시술 잘했다. 내가 한 거 문제 없다. 나 설명 다 했는데 너 사인했잖아. 끝이야. 라고 하시고 마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취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재벌 3세 의료인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수십 년, 적어도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면서 아주 엽기적으로 변해왔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이 사고가 많이 나요. 프로포폴은 진짜 말 그대로 마약 같은 약이에요. 중환자실 보면 주사기로 씩 밀어주고 손을 딱 떼면서 5에서 10을 세면 환자가 바로 마취가 됩니다. 그리고 깰 때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깨요. 그래서 그게 중독이 잘 되거든요. 무섭죠? 그런데 너무 처참하다라는 말로만으로는요 좀 부족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하면 네가 쌓이는 야, 죽지 않고 살았네. 그 정도면 다행이지. 그래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좀 이거 좀 줄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러프한 발언일 수 있는데 차라리 환자가 죽은 사건이 깔끔해요. 환자가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의뢰인처럼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 기천만 원은 그냥 한두 달 안에 다 날라가요. 안녕하세요. 리얼크라임 디바제시카입니다. 예뻐지기 위해 눕는 수술대가 당신의 무덤이 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홍콩의 재벌 3세도 한국 성형외과의 수술대 위에서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도박 수술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2020년 1월 한 홍콩 여성이 생일을 맞아 한국을 방문합니다.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수술실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법 시설에서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녀가 사망한 곳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였습니다. 홍콩의 의류 재벌가였던 그녀의 가족은 경찰에게 수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곧 기사를 냅니다. 기사에서 그녀의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의 죽음은 불행이며 불필요했으며 불법적이었다. 그녀가 사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그 에피타로시가 받았던 수술이나 걸리는 건 1시간 반씩 걸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당연히 마취가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혹은 그거는 수면 마취를 할 게 아니고 기도 확보가 된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그런데 에피타로시는 안 했어요. 일단 기도 확보를 안 한 수면 마취를 장시간 했어요. 부검을 해보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마취에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술 도중 고통을 호소하면서 몸을 뒤척였는데 이때 의사가 진정제를 추가로 투입했고 이로 인해 산소 포화도가 심하게 낮아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거는 마취를 일단 국소 마취하고 전신 마취로 나뉘죠. 그거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신 마취 말씀입니까? 전신 마취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기도 삽관을 안 하고 마취제 중에 의식을 잃게 하는 마취제 있죠. 케타민. 그 다음에 프로포폴. 이런 약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은 기도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냥 자발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산소 포화도가 유지가 되고 뇌 기능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떻느냐 하면은 기도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느냐 하면은 케타민이나 프로포폴, 미다졸람 이런 약 중에서 특히 프로포폴은 호흡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굉장히 환자분은 기분이 좀 좋은데 그냥 마음이 개운하고 깊은 잠을 잔 것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숨을 안 쉬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에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도 확보는 안 돼 있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쉰다. 그럼 죽는 거잖아요. 꾹꾹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꾹꾹 하다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완전히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내가 그런 말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면 마취 도중 문제가 생겼는데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한 사고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수술인데도
환자가 마취 도중 위험에 처하고 그게 뇌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수술실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사건에서 마취과 의사 없었어요. 그거 소화기내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술을 하는 의사는 이 약을 다루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시술하는 의사 말고 이 약을 다루면서 환자를 다룰 의료진 따로 두라는 건데 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런 거 하는 간호사 있었어 라는 거죠. 미용 성형수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면 마취제는 프로포폴. 해당 약품의 사용 허가서에도 이 약은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 즉 마취과 전문의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허가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그간 마취과 전문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수술들은 위법한 의료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로서는 뼈 아프고 당연히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아까 말씀하신 사용 허가서, 가이드라인 뭐 사실 저도 줄줄이 제출하고 있어요. 하는데 판사님이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권고사항일 뿐이고 어떤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 판례를 봐도 마취가 동반되는 수술에 마취과 전문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과실로 인정된 경우는 없습니다. 죽을 확률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애초에 별로 죽을 확률이 없는 수술이에요. 실제로는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급격히 상승하죠. 100배, 200배, 1000배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이렇게 수축시키거나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에 굉장히 이물질을 많이 분비시키는 그 약이 프로포폴인데 거기에는 일단 마취과 선생님도 없었을 뿐더러 기도 삽관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 협착이 일어나거나 그 이물질이 완전히 기도를 막아버린 그 상황에서는 튜브를 넣을 공간을 마련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미 그 상황에서 만일에 기도 삽관이 안 된 지속성 수면 마취가 진행되는 중에 그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한 번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 일단 반반입니다. 사느냐, 적어도 뇌사 이상은 우리가 사망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뇌사냐 아니면 정상 회복되느냐가 딱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더더군다나 이런 뭐 기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의사도 없었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이 권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강제로라도 마취과 전문의가 참여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소형 병원 이런 데는 더더욱 전문의를 따로 두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큰 병원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소형 병원에 대해서도 전문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뭐 지역 전담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전문의들이 제대로 마취 업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불가피하게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이 마취를 하게 되려면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취 의사 협회에서 이것을 교육을 의무화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술에 마취과 의사가 들어가도록 하는 건 불필요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의료진의 직업의식과 선의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되게 이슈 중에 하나인데 프로포폴을 비마취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말고 다른 과 의사 선생님이 사용해도 되냐라는 게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예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유럽 마취과학회나 미국 마취과학회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아예 또 보면 소위 말하는 FDA 허가상에도 보면 전신마취를 수련 교육받은 사람이 사용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이제 프로포폴 사용 자체를 하게 되면 마취과 전문의가 하는 게 안전하다, 마취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게 전문의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또 불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구진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주장을 많이 바꿨죠.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수면 마취를 할 때 꼭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매년 배출되는 그 수가 정해져 있고요. 일단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업무 자체가 계속 상근해야만 하는 업무인가라는 부분들의 의문부호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나라가 법제를 만들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법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의료진이 선의로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술대에 오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죠.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선의에만 기댄 시스템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게다가 이런 피해는 구제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환자가 이 모든 걸 입증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소송을 해도 불가능해요. 제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건강한 사람이 내시경 시술을 받으러 들어갔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이 돼서 1년이 넘게 누워 계세요. 죽지도 살지도 못한 상태로. 그런데 그 시술실 안에서의 기록 한 장을 받아보는데 제가 정확히 1년 걸렸어요. 그것도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호자 측에서 그 기록을 받아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지 않았고 다른 기록들만 줬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고 답변서와 증거가 왔는데 기록이 정말 3,000장 가까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한 장이 안 왔습니다. 이 한 장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을 받아보기 위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하고 신청을 하고. 온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인들이 어떤 의료 사고나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는 한 500건 정도가 사고가 났다 하면 그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 중에서 한 1 내지 2% 어린애가 죽었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사로 나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거죠, 그 자체가. 성형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혹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쯤 되니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마취나 성형수술을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살펴봐도 마취 시술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 위생국에 따르면 반드시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해야 하고, 일반 지방흡입을 할 때는 특정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은 미용 성형 수술에만 더 특별한 안전망을 마련해 두는 곳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마취까지 해야 되는 큰 미용 성형 수술인 경우에는 마취를 전담하는 의사가 마취와 관련된 미용 성형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상담을 사전에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 성형 수술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시술을 해야 되고, 또 수면의 정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시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시술하기 전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시술 중에는 어떤 주의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별도의 법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외국의 법들을 바로 가져올 수 없는 이유는 성형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갖고 있는 이면에는 이 성형 수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윤이라던가 또 국익 이런 것들까지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복잡 미묘하게 깔려져 있거든요, 저변에. 이게 또 의료의 산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내면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미용 성형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강국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환자들 자신이 더 똑똑해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노님이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의사가 하나님하고 동격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의노님이라고 하는 말 혹은 갓 닥터 혹은 닥터 갓 이런 거는 감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단지 의사 면허증을 가진 이제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민하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일 뿐이지.
환자가 잘 알아봐야 한다라는 조언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아마 지금의 시스템이 그만큼 공고하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똑똑해져야 하는 걸까요?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가 잘 알아보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리얼크라임 디바제식합니다.